한국교회가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이 사회를 통합이든 합동이든 하나가 되는 중심에 서야 되는데 아마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칡나무 등나무가 얽혀져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본질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화두로 올려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치료하고 또 아픈 사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귀한 출발이 오늘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주제를 찾는데도 어려웠지만은 또 이게 합당한 강사님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김옥희 교수님 이 갈등의 문제를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회를 아우르는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화해운동, 평화운동을 펼치셨던 또 강의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전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우리 황혜국 총장님을 모셔서 우리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또 개인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문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한번 끌어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위영모 나부터 캠페인 대표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한국의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구조적, 거시적 접근입니다. 크게 보면 내용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회 갈등의 유형과 특징이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 갈등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갈등에서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 통합으로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통합의 그럼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혜국 이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갈등이란 말의 기원은 칡과 등나무처럼 얽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목표나 이익이 얽혀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제 사회학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하나가 이제 구조 기능주의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갈등 이론입니다. 이게 사회 갈등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회 갈등은 사회 통합을 훼손하기도 하지만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렌도르프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변화를 겪고 있고요. 사회 변동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회는 사회의 특정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강제를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서 세 번째, 모든 사회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고 따라서 갈등을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에서는 갈등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든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이익사회인 한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한 이익을 가진 집단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원적 가치들이 공존하게 됐고요. 이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문제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선 우리 황영욱 선생님 발표에서 갈등 지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그 내용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조사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두 개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갈등은 종교 갈등이고요. 아까 이 앞선 자료에서 터키가 상당히 높은 갈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종교 갈등이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관찰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을 현재 드러내고 있는 갈등이 인종 갈등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인종 갈등이 매우 중요한 갈등의 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종 갈등이나 종교 갈등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갈등 지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함의하는 바는 현재 한국 갈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등등의 이런 갈등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갈등의 수준은 높은 반면 정작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발표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갈등은 세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시각에 따라 좀 각기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갈등에 대한 사회 조사를 하는 두 기관의 원인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이익 갈등, 가치관 갈등, 복합 갈등으로 나눠 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먼저 이익 갈등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계층 갈등이나 노사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관 갈등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상이한 세계관 및 생활 방식이 대립하는 갈등입니다. 환경 갈등, 세대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법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 KTX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 갈등이 치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즉 어떤 분들은 좀 우리 삶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우리가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 좀 느린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익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합 갈등입니다. 복합 갈등은 이익 갈등적인 요소와 가치관 갈등적 요소가 결합된 갈등입니다. 이념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갈등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익 갈등에서 가치관 갈등으로 갈등의 중심이 서서히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대표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 성장, 압축 발전이잖아요. 압축 성장에 대응해서 압축 갈등, 즉 다양한 사회 갈등들이 공존해 왔다는 것이 한국 사회 갈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제 사실 다른 시간에 존재해야 될 것이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회 갈등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압축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국민들의 관심사가 민주화에서 삶에 직결된 문제도로 점차 이전하면서 정책 방향과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갈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갈등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리고 정치 갈등의 기저에는 제가 이제 이익과 가치관을 두 축으로 해서 갈등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이 갈등의 어떤 그런 밑바탕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갈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살펴본 대표적인 두 개의 자료는,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내놓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상당히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나열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좀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나열을 했는데요.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념 갈등의 경우는 사실 2018년보다 2023년 더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고요. 이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젠더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2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이라는 투표 성향이 달랐죠. 아마 그런 기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형적인 젠더 갈등입니다. 근데 젠더 갈등이 이 18년과 23년을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이제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점차 뭐 심각성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좀 특이할 만합니다. 요 다음은 사회 갈등의 정도에 대한 연도별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쭉 보면은 이념 갈등이 이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빈부 갈등이 중요한 사회 갈등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자료와 좀 참조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 갈등의 원인입니다. 먼저 이 보사연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미래 삶의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가 이 계층 간 이동성 단절,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부족,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가짜 뉴스의 전파, 혐오와 차별이 정서 확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고요.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은 개인 집단 간의 상호 이해 부족, 빈부격차,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그 다음에 개인 집단 간 가치관 추구, 권력 집중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조사 기간에 따라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상이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이 사회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어떤 그런 이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조사가 공히 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념 갈등을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이게 한 두 달 전인가요?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걸 기사로 썼는데요. 한국 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청년은 51.8%, 중장년은 56.6%, 노년은 68.6%가 그렇다고 응답한 세대별 차이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더해서 응답자의 33.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지인들과 술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요.
71.4%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의향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조사 결과들이 당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념 갈등이 이제 일상 및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유독 이념 갈등이 두드러진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념 갈등은 복합 갈등입니다. 드러난 가치는 가치대로 맞서고 숨겨진 이익은 이익대로 맞서는 것이 이념 갈등입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제도로부터 갖게 되는 영향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이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90%에 달합니다. 우리와 이제 같은 나라가 하나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공동 1위를 기록했고요. 프랑스가 65%, 독일이 56%, 영국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대번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념 갈등이 심각한, 이념 갈등과 연관된 정치 갈등이 심각한 이유가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곧바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여기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각제 국가입니다. 내각제는 소수 정당과 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협의 정치, 이런 연합의 정치가 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그런 이 영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제의 고유한 승자 독식 경향이 정치 갈등은 물론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세력의 갈라치기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세력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감정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념 갈등은 물론 정치 양극화를 강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정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사회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을 제고하는 것이 정치 세력이 부여된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정당 혹은 정치 세력이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현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한국의 정당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그룹에게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국민 전체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2차적인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의 이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 통합이란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 갖는 결속감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아카데믹한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통합은 협의 사회통합과 광의 사회통합이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의 조직 원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규범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어떤 그런 이 규범에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구성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협의의 어떤 그런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광의의 사회통합도 있습니다. 광의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협의의 사회통합과 더불어서 체계통합이 결합된 것을 지칭합니다. 체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위 부분들,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구성 요소들이 서로의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이걸 체계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의 그 사회통합은 협의의 사회통합과 이런 체계통합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제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회통합은 사회 갈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개인적 삶의 의미로 내면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내적 결속을 높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사회 통합의 주체, 즉 사회 갈등 해소의 주체로는 정치사회, 시민사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을 높이기 위해선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되는데, 제가 오늘 맡은 발제는 이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을 구조적, 거시적 측면에서 좀 다루는 것이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의 사회 통합, 방법으로서의 사회 통합, 제도로서의 사회 통합, 그리고 문화로서의 이 사회 통합입니다. 먼저, 이 사회 통합의 주체는 그렇다면 누가 맡아야 하는가?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가 중요합니다. 정치사회에 부여된 1차적 과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통합이 최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 여기서 정치사회는 여러분 크게 보아 정부와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폴리티컬 소사이티라는 말은 이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오히려 사회 갈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 사실 통합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이익은 다양하고 사실 이와 연관해서 가치관들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일방적 통합의 강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 사회를 권위주의적 체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통합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정치사회라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제고하는데 갈등의 조장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종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 갈등이 진행되는 시민사회에서의 공론장, 언론이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 갈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다양한 NGO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때 NGO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중립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떠난 그런 NGO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민주화 시대가 진행돼서 거의 4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갈등의 해결 주체입니다. 한국보사연의 그 자료를 보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및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했고요. 흥미로운 것은 사회 갈등 해소 주체 인식에서 행정연구원은 조금 좀 다른 그런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론의 역할을 특히 주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단체의 경우에서 이제 4.2% 정도가 갈등 해소의 주체 역할을 또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사회 갈등의 전망입니다. 이 보사연 자료에 따른다고 한다면 좀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보다 지금 거의 이 4배 이상의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입니다. 먼저 내용으로서의 사회 통합입니다. 갈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 형태에 따른 맞춤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념 갈등은 이념에서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정치사회와 공론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의 시민 문화를 확산시켜야만 합니다. 계층 갈등의 경우는 빈부격차, 고용위기, 교육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갈등의 경우, 이제 지역 갈등은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로 나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같은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최근에 부상한 지역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인데요. 응답자들의 그런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후자의 갈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인데요. 정치적 지역 갈등, 경제적 지역 갈등, 입지 갈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야 하고요. 세대 갈등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세대 갈등에 대한 각기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의 경우에서는 가부장주의 극복에 노력을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민 문화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으로서의 사회 통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 및 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타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세 개의 사례가, 첫 번째가 스웨덴의 사례이고, 우리가 웨버든 협약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덜란드의 사례입니다.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던 아일랜드의 사회 협약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사회적 타협과 사회 협약으로부터의 우리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표준 모델이 부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의 주요 참가자로부터의 공감대와 신뢰가 요구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데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립적, 객관적 존재로서 정부가 효과적 개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편을 드는 순간 이러한 사회적 이런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사회적 타협의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참가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대표성이 제고해야 합니다. 실제 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야지, 대리인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지난해집니다.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일단은 가능한 의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도로서의 사회통합입니다. 제도로서의 사회통합은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경우에선 통치의 시대였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협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관여된 어떤 다양한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의 사회들인 합의의 시나리오 워크샵, 시민 배심제, 공론조사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응용되고 활용돼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협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에서 위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거버넌스 활용의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론조사위원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국회 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합의 형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게 왜 세 번째가 특히 필요한가 하면, 어떤 사안의 경우에선 현재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선 믿을 만한 전문가 집단이 제3의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화로서의 사회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황혜옥 선생님의 결론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갈등 관리 시스템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주체들의 참여, 신뢰, 협력의 문화가 취약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적 신뢰는 높은 반면 공적 신뢰는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회적 투명성과 공적 신뢰를 제고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내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외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냉정해지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역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한 대화 타협에 기반한 대화 민주주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찰적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예.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웠던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다만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동선 공개, 한국적 방역 정책으로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찰적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